40페이지가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40페이지 부동산학 강론은 6개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경제론은 지난 시험에 6문제가량의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41쪽 부동산 수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1쪽. 자, 중요한 파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용어는 수요라는 용어부터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수요는 사는 쪽.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공급부터 할 텐데 공급은 파는 쪽, 수요는 사는 쪽. 개념의 정의가 뭐냐?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다면 일정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을 명시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혹은 일정 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요약을 먼저 하죠. 기간이냐 시점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둘로 구분해서 유량과 저량으로 구분합니다. 유량이란 말이 있고요. 저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유량은 뭐고 저량은 뭐냐? 유량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흐를 유자 써요. 유량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저량은 저수지의 괴물의 양이란 뜻이에요. 저장된 물의 양, 그런 의미에서 저량이라고 하고요. 스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현재 이렇게 교회에 있는 물의 양은 저량이고요. 1시간 동안 흘러 들어온 물의 양, 흘러나간 물의 양은 유량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에요.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 유량이다.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은 저량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일정 기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동안 번 돈, 일주일 동안 번 돈, 한 달 동안 번 돈. 네, 이런 것들을 쓰는 말들이 주로 이런 표현이에요. 소득, 수익, 수입, 급여, 임금. 이 속에 제가 한 달 동안 번 돈 또는 뭐 일주일 동안 번 돈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득, 무슨 수입, 무슨 급여나 임금 이런 건 다 오잖아요. 근로자 임금 뭐 이런 건 다 오잖아요. 전부 유량이야. 유량.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거. 여러분 생산량. 자, 생산량을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 생산량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야, 시간 걸리는 건 다 유량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산량 유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요. 어떻게 순간에 거래해? 그래서 일정 한 달 동안의 거래량, 하루 동안의 거래량, 일주일 동안의 거래량은 유량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이잖아요. 신규라는 말을 쓰면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건 무조건 시간이 걸려. 신규자가 붙는 건 전부 유량이에요. 반면에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의 수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현재 앉아 계신 분의 수거든요. 도시 인구, 서울시 인구. 따라서 여러분 인구수는요. 저량이에요. 또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 불렀는데요. 요즘에는 재무상태표라 부르거든요. 거기에는 내 돈, 빌린 돈,
합친 돈 이런 게 기재가 돼요. 내 돈을 이렇게 말해요. 회계학의 용어로 내 돈을 자본 그래요. 빌린 돈을 부채 그래요. 합친 돈을 자산 그래요. 자산? 아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자산. 회계학적 개념의 자산은 내 돈, 빌린 돈 합친 걸 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자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자, 자본 플러스 부채를 자산이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돌아와서 방금 말한 것들 쓸게요.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량이에요. 가치나 가격, 가치, 일정 시점에서 가격 이런 걸 절량이라 그래요. 또요, 재고량, 개인의 재산, 절량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가계 소비. 가계 소비는 유량일까 절량일까? 유량이죠. 한 달 동안의 가계 소비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가계 소비는 유량입니다. 통화량 8월 말 잔액 기준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이에요. 8월 말 잔액 기준. 방금 제가 8월 말 이렇게 7월 말 잔액 기준 이런 식으로 통화량은 절량이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의 의미를 알아두셔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을 다룰 때 이번에 만든 사과, 이번에 만든 떡을 다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아직도 잘 모르시지만 좀 친해지면 이제 서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친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1시간 끝나고 아침에 또 부지런히 오느라고 아침을 못 드셨어요. 혹은 뭐 아침을 드셨더라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12시 넘으면 좀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말하기를 떡 줄까 그러는 거예요. 좋잖아요. 떡 가져와서 커피 한 잔하고 딱 먹으면 배고픈 게도 가시고. 그래서 고마워 하고 떡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떡을 가져오신 분이 작년에 만든 떡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냉장실에 냉동기에 얼려놔서 괜찮아. 냉동실에 얼려서 괜찮아. 근데 나는 안 먹어.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떡이나 3년 전에 만든 떡은 아무리 냉동실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떡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에 만든 떡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신규라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나 공급을 주로 이번에 만든 것, 유량으로 다뤄요. 근데 부동산은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 수명이 긴 걸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든 주택이 여전히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든 아파트가 여전히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든 아파트도 있고 10년 전에 만든 아파트도 있나요? 이번에 새로 만든 아파트는 신규니까 유량이고 기존에 1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저량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경우는 앞으로 유량의 수요도 있고 저량의 수요도 있다. 요게 뭐고? 유량이다. 요게 뭐다? 저량이다. 앞으로 수요 공급은 부동산 학에서의 수요 공급은 유량과 저량을 다 따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지. 그러니까 구매 아직 안 했죠. 따라서 구매하고자 의도된 양이므로 우리는 의도된 양이더라. 그러면 의도된 양이니까 사전적 개념이야? 사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아직 안 산 거다. 사전적 개념이다. 세 번째. 살 의사와 함께 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력은 뭘 가리키냐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 능력. 살 능력이 있는 수요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요가 아무런 부연이 없어도 다 수요는 무슨 수요를 가리킨다? 유효 수요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수요 곡선을 이야기할 건데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건데 제일 밑에 하단에 수요 곡선, 수요 법칙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수요 곡선 그림이 나와요. 이제는 제가 좌표축과 함께 수요 곡선 이야기 좀 하려고요. 우리 책에 여러분 42쪽에 보면 좌표축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잠시 좌표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경제론뿐 아니라 투자론이나 각각의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좌표축이 나와요. 근데 이 좌표축에 대한 이해가 옛날에 배워서 싹 다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X, Y 이렇게 할 때 X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원인이라 한다. 그리고 Y는 뭐라 한다? 결과라 한다.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인과관계라 그래요. X를 독립변수라 하고 Y를 종속변수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표축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다. 여기가 독립변수고 여기가 종속변수로 우리는 그림을 나타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숫자를 나열할 때는 1, 2, 3 이렇게 나열합니다. 플러스 1, 2, 3을 의미하고 우린 이걸 양의 정수, 자연수라 하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두 칸, 이쪽으로 두 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르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방향의 차이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 두 칸, 이쪽으로 두 칸이 똑같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 말하자면 절대적인 거리와 크기를 의미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입시다. 그럼 절대적인 크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값은 결국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이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따라서 음의 방향인 것을 방향은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크기만을 표시한 게 절대값이고 앞으로 절대값 이런 게 붙으면 여러분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호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숫자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절대값 계산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양의 방향으로 1, 2, 3이 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2, 3이 붙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을 1, 이쪽은 2, 이쪽은 3, 이쪽은 4, 4분면이라고 부릅니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인데 1, 4분면은 X, Y가 모두 플러스입니다. 보시다시피 X, Y가 모두 플러스인 부분입니다. 2, 4분면은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인 영역입니다. 3, 4분면은 X, Y가 모두 마이너스인 부분입니다. 4, 4분면은 X는 플러스지만 Y는 마이너스인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좌표축을 다시 한번 42페이지 들여다보면 가격하고 수요량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가격하고 수요량을 다루죠? 그러면 우리는 문구점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문구점에 이 물건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리가 없죠. 이렇게요. 이 물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3개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라고요. 이 물건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0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개 주세요. 미친 놈들의 대화라고 그래요.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1, 4분면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42쪽에 1, 4분면의 그림만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좌표축을 어떤 그림을 갖고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정해진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정해진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나타낼 때 원래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독립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 아닙니까? 가격과 수요량이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 아닙니까? 그러면 좌표축을 나타낼 때 원인이 X니까 X축에다 가격을 쓰고 Y축에 수량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4분면의 그림을 그린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가격을 쓰고 여기다 수량을 써야 수학적으로 맞지 않냐는 거지. 자, 근데 말이죠. 이게 가격 결정 원리를 정할 때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우선 말이죠. 잠깐 봐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격이 비싸진대요. 그 비싸면 많이 사요? 조금 사요? 조금 사죠. 당연히 조금 삽니다.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겠죠. 당연히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산다. 비싸니까 조금 사고 싸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결과고. 원인 결과 관계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얘는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샀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물건값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조금 사네? 그러면 물건값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고. 그럼 원인과 결과 관계를 보니까 얘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지만 얘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니까 이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건데 우리는 왜 헷갈리느냐? 여기도 가격 수요량 나왔고 여기도 가격 수요량 나왔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까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라고 하더니 왜 여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가 아니고 비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건 다른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만약에 위에 것처럼 좌표축을 만든다고 치면 이래야 되죠. 여기다 가격을 두고 독립변수니까 여기다 수량을 둬야겠죠. 그리고 밑에 것처럼 좌표축을 만든다면 여기다가 수량을 두고 여기다 가격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프를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리기로 했느냐? 이런 가격 결정 원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이후에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 때 이렇게 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그럼 수요 공급량이 원인이고 가격이 결과예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을 여기다 뒀고 가격을 여기다 둬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다. 이게 마샬이 이렇게 좌표축을 그려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마샬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다 수량을 쓸 거예요. 무조건 수량을 X축에 쓴다. 그리고 Y축에는 뭘 쓴다? 가격을 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조건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짝이라도 수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헷갈려 한다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X축에 뭘 쓴다? 수량. Y축에 뭘 쓴다? 가격. 이건 관례고 관행이에요. 관행.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유래로 관례이고 관행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 수량, 여기다 가격을 쓴다. 나중에 영어권에서 발달했으니까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여기는 Q, 여기는 P만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그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원인 결과 관계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원인이니까 여기다 가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바뀐 것처럼 느껴져. 그렇지만 좌표축은 여기다 두고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자, 그럼 반비례 관계로 그림을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반비례 관계 이게 뭔데?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디맨드 커브라 해서 수요 곡선. 그리고 실제로 가격과 수요량의 대응 관계를 표시해 보자 그 말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의 대응 관계를 표시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점에 대응해서 최초의 가격은 P0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수량은 Q0였겠죠. 가격과 수량. 그런데 물건값이 올라간다면 수요량은 줄 것이다.
물건값이 떨어진다면 수요량은 늘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요. 그리고 대응점은 요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요.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러다 보니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느냐? 오른쪽 아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입니까? 우하향 곡선이다. 혹은 우하향의 모양이다. 우하향의 형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요 곡선의 모양입니다.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얘를 원인으로 하고 얘를 결과로 하는 거는 지금 함께 다루면 헷갈리니까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타낼 텐데 절대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까는 증가한다 하더니 왜 그런가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 그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면 왜 가격이 올라간다 하나요?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쪽이 원인, 이쪽이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바뀌면 수요량이 바뀌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지금 놔두시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듭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수요 법칙이고 수요 곡선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